특전사 707 특임단 남성 대위와 여성 중사 계급의 부부가 특수작전지대에서 버려진 갓난 아기 4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키워나가면서 펼쳐지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인근 수색작전구역. 전술 조명 하나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방탄모의 턱끈을 비집고 들어와 귓가를 핥히었다. 등 뒤에 대한민국은 까마득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 속을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림자 2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소속의 이강철 대위와 한유진 중사였다. 이강철 대위. 특전사 내에서도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20대의 나이에 이미 굵직한 해외 파병과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부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그의 별명은 강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강철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냉철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에게 군대는 삶 그 자체였고 임무는 종교와도 같았다. 사적인 감정은 특수부대원에게 불필요한 사치이자 조준을 흐트러뜨리는 약점일 뿐이라 스스로에게 항상 되뇌었다. 한유진 중사. 험난한 선발 과정을 거쳐 707에 입성한 몇 안 되는 여군 중 한 명으로 실력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온 인물이었다. 주특기인 통신 및 폭파 능력은 물론 군의관 못지않은 응급처치 능력까지 갖춘 만능 대원이었다. 남성 대원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체력과 전술 이해도를 가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따뜻한 인간미가 서려 있었다. 강철 같은 이 대위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부대의 윤활유이자 따뜻한 심장 같은 존재로 통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작전을 함께하며 굳건한 신뢰를 쌓아온 동료였다. 강철은 유진의 전술적 판단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유진은 강철의 냉철한 지휘와 리더십을 깊이 존경했다. 그들의 관계는 거기까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적의 예상 침투로를 따라 야간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 주변을 경계하던 바로 그때였다. 응애. 강철의 예민한 귀에 이 적막한 공간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소리가 희미하게 잡혔다. 너무나도 가늘고 멀어서 환청인가 싶을 정도의 소리. 그는 즉시 수신호로 유진에게 정지를 명령하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몸을 낮췄다. 유진 역시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경악으로 커졌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듯 외치고 있었다. 틀림없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두 사람은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총구를 겨눈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풀이 우거진 작은 바위 틈, 마치 급하게 파놓은 듯한 얕은 구덩이. 그 안에 낡고 해진 군용 담요로 둘둘 말린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추위를 토해내듯 작은 생명들이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4명의 갓난아기.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보이는 탯줄 자국도 채 아물지 않은 내 쌍둥이였다. 강철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많은 작전에서 적의 심장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폭탄이 터지는 화염과 총알이 빗발치는 교전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눈앞에 이 작고 무력한 생명들 앞에서 그의 강철 같던 심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어떤 위기 상황과도 질적으로 달랐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아! 유진은 짧은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군용 담요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이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대로 1시간만 더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모두 죽고 말 것이다. 대위님, 이럴 수가.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곳에. 유진의 목소리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강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작전 매뉴얼의 어느 페이지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은 없었다. 그는 우선 본능적으로 자신의 전투 재킷을 벗어 아이들을 감쌌다. 재킷에 스며있던 그의 체온이 미약하게나마 아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알파1 지휘통제실, 응답하라. 여기는 지휘통제실, 수신 양호. 강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다. 군인으로서의 이성은 작전 지역에서 유기된 영아 4명 발견. 즉시 보고 후 관계기관에 인계조치 바람. 이라고 외쳤다. 그것이 규정이고 원칙이며 군인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울부짖었다. 이 추운 겨울밤 온갖 서류와 절차가 오고 가는 동안 이 작은 생명들이 과연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 차가운 서류 한 장으로 시설에 넘겨진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재킷까지 벗어 아이들을 감싸 안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작은 몸을 필사적으로 문지르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제발이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규정과 원칙을 넘어선 생명에 대한 뜨거운 호소였다. 그 순간 강철은 깨달았다. 자신의 임무는 단지 적을 섬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임을. 강철은 결심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군인답지 않은,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결심을. 아무 이상 없다. 예정된 루트 따라 정찰 계속하겠다. 이상. 그는 무전을 끊었다. 유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가 보고 절차를 생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대위님? 한중사.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일단 산다. 그리고 살린다. 이것도 작전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최우선 임무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다. 그날 밤 철원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두 특전사 대원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다. 4개의 작은 별 구출 작전. 그것은 훗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밤이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은 천근만근이었다. 강철은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아이 하나를 자신의 방탄조끼 안쪽, 체온이 가장 잘 전달되는 곳에 조심스럽게 품었다. 나머지 3아이는 유진과 번갈아 안고 각자 가지고 있던 비상용 보온팩을 모두 터뜨려 감쌌다. 다행히 아이들은 지쳤는지 더 이상 울지 않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부대 복귀 보고를 마친 2사람은 타령이라도 하듯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부대 근처에 있는 강철의 독신자 숙소였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그나마 비밀을 유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분유도 갈아입힐 옷도 씻길 물품도 아무것도 없었다. 유진은 다급하게 외쳤다. 대위님, 일단 아이들 체온부터 올려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기고 뭔가 먹여야 해요. 알겠다. 한중사는 아이들을 돌봐줘. 내가 필요한 물품을 구해오겠다. 새벽 2시. 이천 시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 전투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가 아기용품 코너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기묘했다.
분유, 젖병, 기저귀, 물티슈, 가재, 손수건, 강철은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 앞에서 마치 복잡한 작전 지도를 해독하듯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다. 신생아용, 1단계, 향균, 유기농, 해독 불가능한 암호 같았다. 결국 그는 지나가던 심야 근무 직원에게 다가가 군인다운 간결함으로 물었다. 질문 있습니다. 신생아 4명을 키우려면 정확히 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존경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답했다. 내 쌍둥이 아빠신가 봐요.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애국자십니다. 일단 분유는 이 제품이 제일 잘 나가고요. 젖병은 소독을 자주 해야 하니까 여유 있게. 강철은 직원이 추천해주는 대로 카트 가득 물건을 쓸어 담았다. 그의 월급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오자 유진은 이미 능숙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조심스럽게 닦이고 자신의 네일을 잘라 임시 기저귀를 만들어 채워놓았다. 역시 한중사답군. 강철은 속으로 감탄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동 육아가 시작되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2시간마다 울리는 알람처럼 4개의 작은 입이 동시에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하나를 겨우 재우면 다른 하나가 울고 그 소리에 깬 아이가 또 울었다. 기저귀를 가는 것은 화생방 훈련보다 고통스러운 전쟁이었고 분유를 타는 것은 정밀한 폭탄 제조 과정처럼 신중해야 했다. 최정의 특수부대원인 그들이었지만 며칠 만에 눈밑은 퀭해지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강철의 숙소는 순식간에 거대한 아기용품 창고이자 분유 냄새와 기저귀 냄새가 뒤섞인 야전 막사가 되었다. 대위님, 첫째 하늘이 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채운 게 가져와봐. 둘째 별이는 왜 또 울어? 분유 먹고 토했습니다. 등이랑 목에 두드러기도 좀 난 것 같고요. 젠장 셋째 소리는? 넷째 빛나는? 소리는 방금 잠들었고 빛나는 또 쌌습니다, 대위님.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하늘, 별, 솔, 빛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서 별처럼 소나무처럼 빛처럼 강하게 살아가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위태로운 비밀은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으로 한숨 돌리게 된다. 부대의 주임원사이자 강철과 유진이 아버지처럼 따르는 김진우 원사였다. 김 원사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진 두 사람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강철의 숙소를 불시에 찾아왔다가 방 안 가득한 아기들과 기저귀 더미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이 대위 한중사 이게 다 무슨 자네들 혹시 사고 친 겐가? 김 원사의 진심 어린 오해에 유진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강철은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 원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쪼그려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거친 손이 작은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엄청난 일을 둘이서만 감당하려고 했나? 이 애비 같은 놈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다 자네들마저 쓰러지면 이 애들은 어쩔 뻔했어. 김원사는 꾸짖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더없이 따뜻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해 육아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보안을 유지하며 두 사람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내에서 김원사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생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아는 후배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사정이 딱하다는 핑계로 각종 육아용품을 조달해 주었고 두 사람이 훈련이나 당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아내와 함께 몰래 숙소를 찾아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그들의 비밀 작전에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악역의 등장이었다. 이강철 대위의 육사 동기이자 만년 라이벌인 박성준 소령.
그는 실력보다는 능글맞은 처세술과 줄타기로 진급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늘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부대원들의 존경과 주목을 한몸에 받는 강철에게 깊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얼마 전 합동훈련 평가에서도 강철 팀의 혁신적인 전술에 밀려 자신의 공이 빛을 발하자 그는 앙심을 품고 있었다. 박소령은 최근 강철과 유진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예리하게 눈치챘다. 잦은 외출, 피곤에 찌든 얼굴,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확신하고 강철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진짜 위기가 터졌다. 가장 작고 약했던 둘째 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아이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얼굴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분유가 기도로 넘어간 흡인성 폐렴 증상이었다. 유진의 응급처치에도 차도가 없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안 돼, 대위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유진이 절규했다. 하지만 군 병원으로 갈 수는 없었다. 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되고 아이들은 빼앗길 것이었다. 강철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과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이 처절하게 충돌했다. 안 되겠다. 내가 다녀오지. 강철은 결심했다. 그는 별이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안고 한밤중에 부대를 몰래 빠져나와 이천 시내의 민간 종합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응급실의 당직 의사는 젊은 소아과 전문의 박소희였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의 남자가 품에 안고 온 위급한 상태의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위독합니다. 보호자분,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강철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소희는 신속하게 아이를 처치하며 그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아이의 상태에 비해 너무나 침착한 남자의 태도, 그러나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절박함, 그리고 아이의 몸에 비해 너무 낡고 거친 담요.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치료 후 강철에게 물었다. 아이 엄마는 어디 계시죠? 출생 기록 확인을 위해 아이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저 혼자 왔습니다. 기록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강철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새벽녘에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행히 별이는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강철과 유진에게 경종을 울렸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것을. 박소의 의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아이를 살리려는 강철의 진심을 느꼈기에 일단은 침묵해 주었다. 그녀는 훗날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된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밤 강철의 행적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의 뒤를 밟고 있던 박성준 소령이었다. 그는 강철이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강철 내놈,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아이라니 대체 무슨 꿍꿍이지? 박성준 소령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강철을 무너뜨릴 완벽한 칼자루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별이의 위기를 겪은 후 강철과 유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별이 곁을 지키던 유진의 지친 어깨를 강철이 조용히 감싸주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괜한 고생만 시키는구나. 아닙니다. 대위님이 안 계셨다면 별이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강철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강철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위로와 신뢰, 동료애와 전우애,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피어난 꽃처럼 위태롭지만 강렬한 사랑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뒤집기를 하고 베넷짓을 하며 웃기 시작했다. 강철과 유진에게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군가보다 힘이 되는 응원가였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분유를 타는 심야의 숙소는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작전 지휘소가 되었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아이들을 걱정하며 그들은 단순한 상하 관계와 동료애를 넘어선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 유진은 임무 수행 중에는 볼 수 없었던 강철의 다정한 모습을 보았다.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아주며 어이, 꼬마 용사. 가만히 좀 있어라. 하고 쩔쩔매는 모습,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다 먼저 잠들어 버리는 모습. 그녀는 강철이라는 단단한 갑옷 안에 숨겨진 따뜻한 심장을 보았다. 강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땀과 화약 냄새 대신 부드러운 분유 냄새가 배어있는 유진의 모습에서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작전 브리핑 때보다 진지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위태로운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숙소에만 숨겨둘 수는 없었다. 예방 접종도 맞춰야 했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필요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엄마라는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했다. 그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강철과 유진은 김원사와 상의 끝에 부대 지휘관인 이준혁 대령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이준혁 대령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덕장이기도 했다. 대령의 집무실. 강철과 유진은 차렷 자세로 서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 대령의 표정은 처음에는 경악으로, 다음에는 분노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고뇌로 바뀌었다. 이 대위, 자네 제정신인가? 보고 없이 작전 지역에서 민간인, 그것도 영하 넷을 무단으로 데려오고 그걸 지금까지 부대 숙소에 숨겨뒀다고.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이야. 당장 자네들 둘 다 군복 벗을 각오해야 돼. 이 대령의 불호령이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두 사람을 한심하다는 듯 그리고 실망했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그 아이들을 보셨다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군인이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특전사로서 제가 배운 신념입니다. 유진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아이들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대령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부대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군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부하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들이 지켜낸 내 생명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이 과연 국경선뿐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침내 이 대령이 입을 열었다. 자네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네. 하지만 자네들이 지켜낸 그 생명의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겠지. 좋다. 일단 아이들의 신원 확인과 건강 상태 확인이 우선이다. 국군 수도병원에 내가 직접 연락해서 조용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자네들의 징계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 대령은 군법을 어긴 부하들을 질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문제였다. 아이들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투명인간이었다. 강철과 유진은 아이들을 자신들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험난했다. 아동보호기관과 가정법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그것도 혈연관계가 아닌 4명의 아이를 동시에 입양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두 분은 혼인 관계도 아니고 군인이라는 특수 직업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환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동정심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차갑고 사무적인 말에 유진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들의 진심이 매뉴얼과 서류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그때 강철이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하물며 저희 목숨보다 소중한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다. 그리고 저희 곧 결혼할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줄 겁니다.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것은 사전에 상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강철의 돌발적인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위님, 방금 그 말씀은 진심이십니까? 강철은 유진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한유진 중사. 아니, 유진 씨. 처음에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어.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서 깨달았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어.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풍경, 그 모든 것을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지키고 싶어졌다. 당신과 함께라면 4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나랑 결혼해주겠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된 프러포즈였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부대원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작전처럼 계획된 것이 아니라 4개의 작은 생명이 가져다준 기적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 되며 그렇게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결혼 결심과 입양 의지는 부대 내에 조심스럽게 알려졌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김진우 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은 우리 707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라며 발벗고 나섰다. 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육아용품을 선물하고 두 사람의 결혼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부대는 거대한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였다. 이준혁 대령 또한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후 군법을 넘어서는 지휘관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는 군 법무관에게 특별 자문을 구해 입양 절차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군인공제회와 협력하여 두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군인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지원은 단순한 온정을 넘어 군이 소속 군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모든 긍정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성준 소령이었다. 그는 강철과 유진이 결혼까지 결심하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자 더욱 극심한 질투와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사건을 군 기강 회의의 극치이자 임무보다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부적절한 처사로 규정하고 국방부 상급 기관에 익명의 투서를 넣었다. 투서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707특임단의 이강철 대위와 한유진 중사가 부대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임무 중 발견한 유기 영화들을 불법적으로 탈취, 은닉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지휘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부대 전체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강철의 민간병원 응급실 방문 사실까지 첨부하며 투서의 신빙성을 높였다. 투서는 국방부 감찰실을 움직였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감찰관들이 부대에 들이닥쳤고 강철과 유진은 물론 지휘관인 이준혁 대령과 주임원사인 김진우 원사까지 모두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성준 소령은 의기양양하게 감찰관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들을 부풀려 증언했다. 그는 두 사람이 야간 순찰을 핑계로 밀회를 즐겼으며 아이들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한 위장막릴 뿐이라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강철과 유진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강도의 조사 속에서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감찰관들은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았다. 군인이,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4명의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건가? 두 사람의 관계는 지극히 사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은 그런 감상주의를 용납하는 곳이 아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과의 강제적인 분리 조치였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증거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군 병원의 격리병실로 옮겨졌다. 강철과 유진은 면회조차 금지당했다. 매일 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며 두 사람은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유진은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강철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모두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아이들을 시설로 보냈어야 했을까요? 강철은 그런 유진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아니, 절대로.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원칙이, 규정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포기하지 마, 유진아. 하늘이, 별이, 솔이 빛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아빠고 엄마잖아.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위기의 순간 숨어있던 조력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했다. 별이를 치료했던 민간 병원의 박소의 의사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 군인들이 처벌받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지금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준혁 대령은 감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지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두 부하의 행동에 담긴 진정한 군인 정신을 역설했다. 특전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강철 대위와 한유진 중사는 가장 연약한 형태의 국민, 죽어가던 4명의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인 정신의 가장 숭고한 발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이들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호소는 감찰관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결정적인 반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박성준 소령의 악의적인 행동에 분노한 한 젊은 하사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
그는 박소령이 자신에게 강철과 유진이 부대 내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던 사실을 녹취하여 김진우 원사에게 털어놓았다. 김 원사는 즉시 이 녹취 파일을 이준혁 대령에게 보고했고 이준혁 대령은 이를 감찰실에 제출했다. 무고한 동료를 음해하려 했던 박소령의 비열한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국방부 감찰실은 조사를 통해 강철과 유진의 행동에 사적인 의도나 군 기강을 해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오직 인도주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다.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악의적인 투서와 거짓 증언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성준 소령이었다. 그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불명예 전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폭풍이 지나갔다. 강철과 유진은 모든 쌍미를 벗었고 아이들은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오히려 이 사건은 전화위복이 되었다. 언론을 통해 내 쌍둥이를 구한 특전사 커플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응원과 지지가 쏟아졌다. 차갑고 딱딱하게만 보였던 군의 이미지에 인간적인 온기를 더한 미담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국방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두 사람을 격려했고 가정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 아이에 대한 두 사람의 공동 친권 및 입양을 허가했다. 하늘이, 별이, 솔이 빛나는 마침내 이하늘, 이별, 이솔, 이빛나라는 어엿한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울타리를 가진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날 707 특임단 부대 교회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이강철 대위와 신부 한유진 중사 결혼과 함께 전역을 선택, 전문 군무원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었다의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은 평범하지 않았다. 주례는 이준혁 장군 사건 이후 준장으로 진급했다이 맡았고 축가는 부대원들이 군가를 개사해서 불렀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신랑 신부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한 4명의 화동이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이하늘, 이별, 이솔, 이빛나였다. 아이들은 하객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식장을 누볐고 가끔 엉엉 울음을 터뜨려 식을 중단시키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 모습 자체가 이 결혼식이 있기까지의 모든 역경과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강철은 맹세했다. 국가의 충성을 맹세했던 이 목소리로 이제 나의 아내 한유진과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가장 춥고 어두웠던 밤에 당신과 함께였기에 기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아이들의 가장 따뜻한 빛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천의 군인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강철은 상부의 배려로 야전 지휘관에서 국방부 정책부서로 자리를 옮겨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되었다. 유진은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인 통신기술교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내 쌍둥이를 키우는 삶은 여전히 전쟁 같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전쟁이었다. 하늘아, 형아 장난감 뺏으면 안 돼. 별이야, 밥 먹다 말고 어디가. 소라, 제발 벽에 낙서 좀 그만. 빛나야, 아빠 구두에 물 주면 어떡해. 유진의 잔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철의 허허로운 웃음이 뒤섞인 집은 늘 활기가 넘쳤다. 주말이면 김진우 원사 부부가 찾아와 손주들을 보듯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이준혁 장군 부부도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찾아와 내 쌍둥이의 대부 역할을 자처했다. 707 부대원들에게 강철의 집은 언제든 찾아와 아이들과 놀아주는 삼촌 부대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조심스럽게 강철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응? 무슨 일이야? 병원에 다녀왔는데 우리 하늘이
별이, 소리, 빛나에게 동생이 생겼대. 강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진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주신 4개의 선물에 이어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마침내 맺어진 것이다. 10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이로운이라고 지었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과 함께 온 가족에게 이로운 존재라는 의미였다. 4명의 형, 누나들은 새로 태어난 동생을 애지중지 아꼈다.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법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다. 하늘이는 로운이 옆에 누워 책을 읽어주었고 별이는 작은 손으로 동생의 발을 만지작거렸다. 소리는 내가 지켜줄 거야. 라며 든든한 경호원을 자처했고 빛나는 엄마를 도와 기저귀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저녁 강철은 퇴근 후 거실 풍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유진은 소파에 기대어 갓난아기 로운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고 내 쌍둥이는 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동생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강철은 문득 철원의 그 차가운 겨울밤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규정과 원칙만을 내세워 아이들을 외면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강철 같던 자신의 심장을 녹여내렸던 그 작은 울음소리가 결국 자신의 삶을 가장 완벽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강철은 조용히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유진이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내 쌍둥이가 일제히 외쳤다. 아빠다. 강철은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숨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의 온기. 그의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국가를 지키는 임무만큼이나 숭고하고 중요한 이 6개의 소중한 별을 지켜내는 임무. 강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휘관이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강철은 대령으로 예편하여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유진은 베테랑 군무원이 되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책임감 강한 첫째 하늘이는 아버지를 따라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늠름한 생도가 되었다. 감수성 풍부한 둘째 별이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하는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첼리스트가 되었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셋째 소리는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되어 태극마크를 향해 땀 흘리고 있었다. 마음 따뜻한 넷째 빛나는 아픈 사람을 돕겠다며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예비의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막내 로운이는 형,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한 중학생으로 자라 온 가족의 비타민이 되어주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지만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였다. 가끔 군에서는 707의 내 쌍둥이 아빠 이강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곤 했다. 후배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그를 가장 강하지만 가장 따뜻했던 지휘관으로 기억했다. 어느 날 휴가를 나온 육사생도 하늘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군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철은 책장을 정리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너희 5, 6 키우는 것보다 힘든 작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나직이 덧붙였다. 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작전은 아주 춥고 어두웠던 그 겨울밤에 울고 있던 4개의 작은 별들을 내 품에 안았던 바로 그 작전이었단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빛나는 훈장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다.